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나는 이렇게 공공기관을 혁신했다 라는 책의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 이론과 용어들입니다. 저희 책 서문에 보면 몇 가지 이론과 용어들이 나옵니다. 그 용어와 이론들이 실제로 이 책의 전체 맥락에 어떤 기반이 되고 어떻게 착안이 되고 시사점을 주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경영이나 경영 혁신에 관련해서는 많은 다양한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 이론들에 대해서 현장 실무자들은 깊이 있는 수준까지는 아실 필요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맥락이라든지 그 이론의 어떤 의미나 가치 이런 부분들은 파악해 놓으면 매우 유용합니다. 그리고 우리 현장은 어떤 이론이 옳고 그르고의 그런 판단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처해지고 있는 이 상황이, 그리고 이 상황을 개선하고 혁신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이론이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다양한 어떤 이론에 대한 스터디를 하고 사례도 많이 이제 알아보면 되게 좋습니다. 우선 복잡계와 자기조직화, 그리고 서클 수평 조직, 린 스타터 에자일 회고, 시스템 다이내믹스, 트리거, 자기주도 혁신, CDP, 그리고 퍼스널 브랜딩. 이 정도 이론과 용어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텐데요. 복잡계는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어떤 현상에 다양한 어떤 요인들이 상호 작용을 하게 되면 실제로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에 대해서는 쉽게 예측할 수 없다. 이런 것이 이제 복잡계의 이론입니다. 우리가 다큐멘터리 같은 데를 보면 큰 빌딩이나 큰 다리 같은 것들이 어떤 바람의 영향에 따라서 처음에는 작게 움직이다가 나중에는 그것들이 이제 증폭이 되면서 이제 다리나 이제 건물이 무너지는 이런 현상까지도 실제로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실제 어떤 요인들 간의 증폭 효과, 상쇄 효과는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모임인 조직의 경우에는 그 상호작용이 더 복잡하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치밀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알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지만 그걸 또 모르면은 쉽게 뭔가를 어떤 조치나 어떤 실행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잡계 이론을 이제 배우면 정말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는 그런 관계들을 잘 알아야겠다. 그래서 저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경물취지의 중요성을 더 잘 알게 되고요. 그래서 경물취지를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면 되겠죠.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하더라도 결국 100% 통제를 하거나 예측할 수는 없다. 이제 이걸 아는 게 이제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러면 통제하지 못하고 예측하지 못하는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럼 방치할 거냐, 그걸 보완할 수 있는 게 이제 자기조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에 있는 리더는 자기조직화를 많이 이제 활용을 하고, 그래서 혁신 이름도 자기조직화 경영혁신이라고 이제 이름 짓고 있습니다. 자기조직화란 무엇이냐 그러면 이 세상의 유기체들은 어떤 상황 변화나 어떤 환경 변화에 따라서 적응을 하면서 이제 생존을 하고 발전을 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그런 환경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생명체는 없습니다. 대응 못했으면 다 일단 멸종을 했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어떤 생명체는 목이 길어지고, 어떤 생명체는 코가 길어지고, 발톱이 날카로워지고, 또 어떤 생명체는 몸집이 커지고, 어떤 생명체는 몸집이 작아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대응을 하는데, 그것들이 유기체의 두뇌의 어떤 지시에 따라서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고 앞으로 상황이 이렇게 될 거니 팔아 너희는 길어져라, 발톱아 너는 날카로워져라, 이렇게 해서 대응해 나가는 게 아닙니다. 각각 어떻게 보면 세포 단위부터 해서 스스로 알아서 이제 적응을 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유기체 전체가 이제 생존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이제 대응을 이제 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모임인 조직 또한 유기체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조직원, 개개인들은 나름의 조직이 어떻게 반응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이제 자기 조직화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개개인의 어떤 조직원들은 멍하니 있다가 이제 윗사람이 시켰을 때 그때야 겨우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일하는 뭐 그렇게 일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지시를 했을 때 시키는 대로 또 따라하는 그런 존재도 아니죠. 항상 스스로 남에서 주위가 뭐라고 하든 안 하든 어떤 상황에 따라 대응을 하든가 반응을 하든가 혹은 어떤 주위의 상황이 전혀 변화가 없더라도 자기 나름의 성공을 위해서 또 반응을 하는 거죠. 그게 조직과 무관하게 되면 안 됩니다. 또 조직의 생존에 역행하면 또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조직화의 개념에는 중요한 포인트는 조직원의 개개인의 어떤 반응이나 어떤 태도들이 조직의 성공과 지속 성장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반대되지 않는 쪽으로 전환을 시키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핵심적인 것이 뭐냐 그러면 조직원이 개인의 어떤 이기적인 태도보다는 조직에서 원하는 동료가 요구하는 어떤 역할을 해내는 그런 쪽으로 마음가짐을, 태도를 바꾸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게 강제로 시킨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주도 면밀하게,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어떤 신뢰라든지 어떤 비전 공유라든지 뭐 그런 개념으로 해서 전환을 시켜 나가는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은 혁신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조직화는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는 이론이지만 그게 굉장히 혁신에 차용이 될 때는 혁신적인 어떤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서클과 수평 조직에 대해서 이제 볼 텐데요. 자, 그럼 자기 조직화를 제대로 해 나가기 위해서는 현장에 어떤 주도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결국은 앞서 얘기 드렸던 수평 조직의 개념하고 이제 이렇게 맥락을 같이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수평 조직과 수직 조직의 개념에 대해서는 굉장히 복잡하고 중요한 어떤 그 포인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 이론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뭐 이 정도 선에서 중단하고요. 다음 기회를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독자 여러분께서는 수직 조직과 수평 조직, 그리고 그거의 어떤 경영학적 어떤 경영의 어떤 적용, 활용,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이렇게 염두에 두고 고민을 하시면 되게 유익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평 조직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제 현장에 이제 주도권을 주는 실무 담당자에게 사업의 오너십을 주는 이런 수평 조직화의 그 과정은 그냥 앞으로 네가 이 일을 담당해서 하라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런 조치 중에 하나가 서클 모임입니다. 그 팀제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팀장과 혹은 팀원들의 간의 어떤 수직적인 구조라든지 혹은 업무 또 그런 게 있고 또 사업이나 업무 같은 경우에도 팀 내에서 완결이 되지를 않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다른 팀이나 다른 부서의 어떤 지원이나 협력을 받아야만 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단위 사업이나 단위 업무에 대해서 필요로 하는 각종 역할들의 모임을 서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팀 단위를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어떤 A 사업을 하는데 지원 조직에 역할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개발 조직이나 마케팅 조직이나 홍보 조직, 이런 조직들이 다 필요하다. 어떤 경우에는 고객도 참여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각각의 어떤 역할들의 모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것들을 서클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서클은 평등한, 동등한 포지션에서 이제 참여를 하게 됩니다. 마치 이제 원탁 회의 같은 그런 개념이죠. 거기에는 리더도 없고 사실은 위에 이제 통제를 받는 사람도 아닙니다. 모두가 동일한 입장에서 동일한 어떤 이해관계를 갖고 이제 참여를 하는 것이죠. 서클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거기에는 누군가는 회의를 주도해야 되고 누군가는 총무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조차도 서클 내에서 자발적으로 이제 해 나갑니다. 예를 들면 한 번씩 이제 돌아가면서 일주일 단위로 리더가 된다거나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서클이나 이런 수평 조직, 이런 개념 또한 자기 조직화의 어떤 연속선상에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린 스타터와 에자일 협업인데요. 린 스타터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으니까 깊이 말씀드리지 않으더라도 그냥 가볍게 시작하는 거죠. 큰 사업도 작은 데서부터 시작을 해서
검증해 나가면서 하나씩 이제 그 확대해 나가는 그런 게 이제 린스타트고요. 에자일 휘거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어떤 이게 처음에 나올 때는 이제 IT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이제 그 어떤 소프트웨어 개발 개발 방법론으로 이제 이게 에자일이 나왔는데, 실제 지금은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말고도 많은 부분에서 적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큰 사업 계획의 부문별을 이렇게 쭉 이렇게 관리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 부문을 단계적으로 이렇게 완료시켜 나가서 종결시키는 거죠. 종결시켜 나가면서 하나씩 해 나가는 것입니다. 비슷한 맥락의 부분인데 방법 쪽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 나가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많은 조직이 사업 계획을 이제 요구를 할 때, 이제 사업 관리를 하려고 하면 처음에 이제 사업 계획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까요. 할 때 크고 세밀한 사업 계획을 요구를 합니다. 이제 자기 조직화를 하더라도 완전 방치가 아니라 실무자가 마음대로 하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사업 관리 차원의 이제 그런 관리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뭔가 사업 계획을 요구하게 되는데, 그 요구하는 것이 큰 세밀한 사업 계획을 이제 요구를 하게 되겠죠. 뭐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나 그러면, 그런 사업 계획이 필요로 하는, 요구하는 어떤 이유와 목적이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본질이나 사업의 어떤 그런 현재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도 사선 점검을 하고 사선에 구상을 하라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인류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 관리를 아주 잘하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경우에는 위에 관리자나 혹은 경진이 그 사업을 결정하고 사업에 대해서 승인을 해야 되는 그 사람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를 때 이제 이런 크고 세밀한 사업 계획이 요구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결정자 입장에서는 잘 모르는 상황에서 확신이 없는데 결정을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확신이 들 때까지 충분한 보고가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죠. 하나는 아무리 보고를 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이제 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알고 있고 관심 있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또 이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질문하거나 혹은 여러 가지 이제 검증을 할 때 제대로 이제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시작부터 왠지 본질과 약간 이제 난다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조직이 삼류인 것은 실제 실행 과정에서 사업 계획대로 실행을 합니다. 상황이라는 건 언제든지 유연하게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바꿉니다. 왜냐하면 바꾼다고 해서 보고를 하면 그걸 또 이해시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얘가 처음에 보고했을 때 뭔가 좀 무능했었나? 혹은 처음에 하려고 했던 그게 굉장히 도전적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수습할 자신이 없어서 이렇게 좀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가? 이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계획대로 쭉 가는 거죠. 뭔가 이 상황과 이렇게 말하자면 시장의 요구나 어떤 고객의 기대와 약간 멀어지는 느낌이 또 들죠.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결과적으로 완료되는 모습이 애초에 사업계획 그대로입니다. 예를 들면 세모꼴 모양이 그려졌다면 세모꼴 모양대로 나옵니다. 이미 사회는 세모꼴이 아니라 네모꼴을 원하는 그런 상황이 시점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냥 세모꼴로 갑니다. 이유는 똑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꿔줬을 때는 바꾸려고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아까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됐고 사무소로 이제 또 이 감사나 하는 이런 데서 오디트하는 데서 와서 보면 왜 바꿨는지 이제 꼼꼼하게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굉장히 이제 답답하게 되죠. 예를 들면 이제 극단적인 경우에는 한 2년간의 프로젝트로 치면 이 시작 시점과 끝 시점에 어떤 그런 환경이 어마어마하게 바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1.5년, 그러니까 1년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그때 상황을 전반적으로 보면
예를 들면 뭐 설비나 아니면 뭐 컴퓨터 뭐 성능이나 이런 것들이 이미 그 1년 6개월 전에 보다 한 2배 정도가 막 이렇게 좋은 설비들이 막 나왔다. 혹은 가격이 한 절반 정도로 떨어졌다. 그러면 가격을 낮추고 성능을 높이는 쪽으로 기종 선정을 다시 해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되게 불편한 이제 또 행정이 생기니까 안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큰 사업계획과 세밀한 그런 사업계획을 요구하는 조직 중에서 좀 문제가 있는 조직의 형태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생기는 조직은 혁신이 필요한 조직입니다. 혁신이 필요한 조직은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죠. 그럼 그런 일을 생기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구조적으로 바꾸는 방식은 그런 사업계획 자체를 안 세우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리스타트와 에자일 회고가 혁신 전략으로 이제 이 채택이 되는 거죠. 계략적인 어떤 방향과 어떤 큰 목적만 명확히 해놓으면 그 과정에서는 실무자가 알아서 주기별로 단계별로 보고 바꿔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뭐 1년 프로젝트든 2년 프로젝트든 5년 프로젝트든 상관없이 그냥 하다 보면 더 빨리 될 수도 있고 늘어질 수도 있고 중간에 포기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누구의 책임도 아닙니다. 애초에 그렇게 하자라고 한 경영 시스템이 있으니까요. 물론 리스타트나 에자일 교육 같은 것들은 굉장히 그 좋은 어떤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인류 회사에서 인류 조직에서도 많이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개선이죠. 개선 차원에서 하는 경우하고 혁신 차원하고는 또 수단이 사용하는 어떤 정도나 어떤 그런 게 많이 다릅니다. 그걸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시스템 다이내믹스입니다. 시스템 다이내믹스는 복잡계와 이제 이 맥을 같이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제 시차 적용, 그러니까 시간 지체라는 부분이 이제 거기에 이제 좀 뭐 감안을 해서 이해를 하면 좀 더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이제 어떤 이벤트나 어떤 조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에 그 상호작용을 하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으면 그게 이제 어떤 정폭이 되기도 하고 상시가 되기도 하죠. 그럼 그 중에서도 이제 크게 이 시스템 다이내믹스에서 이제 그 고려하고 있는 건 뭐냐면 작은 원인이 작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 결과가 또다시 원인으로 피드백이 되고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또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가 또 원인으로 피드백되는 그렇게 순환 고리가 만들어지는 그런 부분에 많이 착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해서 어떤 조치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를 이제 연구하는 게 이 시스템 다이내믹스인데요. 경영 차원에서도 굉장히 시사점을 많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어떤 예를 들면 그 소매상에서 하루에 한 10개 정도 팔리는 물건이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합시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매진이 됐습니다. 판매가 이제 다 이제 팔려 나가버렸죠.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럼 그 다음날 한 10명 정도가 이제 또 오겠죠, 사러. 그럼 그 주인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매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뒤에 이제 오십시오. 그러면 뭐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객 입장에서는, 그럼 일주일 뒤에 오겠습니다. 다시 오겠습니다. 하고 가겠죠. 이제 물론 그게 이제 매진이 됐으니 이제 도매상에 발주를 하고, 도매상은 또 생산업체한테 발주를 하고, 생산업체는 뭐 극단적인 경우에는 원료 제공자에게 또 발주를 해서 이제 생산량을 늘려야 되니까요. 그러면 이제 그게 그 10개가 이제 추가 발주가 됐으니까 애초에 발주에다가 플러스 10개를 더 발주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일주일 뒤에 매일 오는 10명에다가 추가 발주한 10명까지를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10개는 더 있어야 되죠. 근데 그 다음날 또 어떻게 됩니까? 또 10명이 또 옵니다. 그죠? 그래서 또 물어보면 6일 뒤에 오세요, 5일 뒤에 오세요, 3일 뒤에 오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일주일이 지나갑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추가 발주된 수량은 한 6, 70개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입고가 된 뒤에 그때 만약에 6, 70개가 일시에 나갈 수 있으면 판매될 수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제품들을 보면 그렇게 이제 소비가 안 될 가능성이 많죠. 만약에 그런 상품이었다면 소매사 입장에서는 이
이 재고만, 단기 재고만 이제 늘어나게 되죠. 그러면 이제 뭐 좀 당황스럽지만 소매사 입장에서는 그냥 그 재고가 이제 다 소진될 때까지 발주를 안 하면 그다음부터 이제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생산자 입장에서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정부에서 이제 막 한 1000개나 이렇게 막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1020개, 1030개, 1040개, 1050개, 1060개 이렇게 점차적으로 늘어난단 말이죠. 그 발주가. 아, 이게 수요가 증가하는구나. 아, 이게 뭔가 이제 제품이 인기가 얻어가지고 뭔가 이게 앞으로 잘 되겠구나. 그럼 이제 설비도 늘리고, 이제 원료, 이제 그 구입도 늘리고, 생산량도 이제 늘리고, 막 이렇게 이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사실은 이제 경영에 큰 부담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만약에 현명한 사람이 있었다면, 이제 그걸 잘, 이제 속성을 분석을 해보면, 아, 이게 일시적으로 한번 생긴 거고, 그냥 매일 10명씩 오는 그 수요는 전혀 변화가 없다. 이걸 알아차릴 텐데, 이제 그런 걸 모르면 그냥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판매 이런 부분에서 시스템 다이내믹스 기반으로 만약에 어떤 모델이 돼 있어서, 이렇게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걸 접목해서 한번 시뮬레이션 한 결과가 뭐 하나의 예외적인 어떤 이벤트였을 뿐이다 라고 나온다면 경영에 많이 도움이 되겠죠. 뭐 비슷한 예로 이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쟁사가 있는데 일시적으로 이 다른 경쟁사를 이제 이게 이기기 위해서 가격 인하를 이제 단행을 하면 경쟁사 입장에서는 그 인하된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인하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제 죽으니까요. 그리고 동일한 가격으로 인하해봐야 이미 데미지는 입었으니까 어쩔 수가 없, 그건 회복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낮은 가격으로 공격을 해야 그 손실을 보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공격했던 이 업체 입장에서는 또 더 낮은 가격으로 또 공격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치킨 게임이 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이런 것들도 뭐 간단하지만, 근데 게임 이론이라고 할 수 있어, 시스템 다이내믹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이론을 적용해서 이제 뭔가 이렇게 개선을 한 그런 사례도 있다는데요. 뉴욕시에서 중범죄를 집중 단속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퇴치하기 위해서 이제 이 시스템 다이내믹스 기반으로 해서 아마 이 시뮬레이션을 해봤는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이게 중범죄를 어떻게 이렇게 해소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원인을 봤더니 계속적으로 중범죄를 저지를 사람들이, 범죄자들이 공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좀 지나면 중범죄를 저지르고 또 저지르고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유입을 막지 않는 이상은 이런 악순환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이제 중범죄 단속은 포기를 하고 집중적으로 경범죄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지하철에 낙사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소매치기 하는 사람이나 이쪽을 이제 막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다 없애버리는 거죠. 그랬더니 정말 몇 년 뒤에는 중범죄 발생률이 확 떨어졌다는 그런 이제 실증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알면 조직 내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팁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역량이 조금 떨어지는 사람이나 조직한테 중요한 어떤 임무를 맡기면 이제 그쪽에서는 이제 오바를 하는 그런 이제 구상이나 어떤 계획을 위반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그렇게 해야 이제 지시한 사람이 이제 억셉트를 하니까요. 근데 이제 이미 자기 역량이 조금 이제 오버가 됐죠. 그럼 그 선에서 그냥 가면 되는데 중간중간에 이제 이 점검을 하면서 뭔가 독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쪽 조직이나 혹은 그 개인 입장에서는 뭔가 잘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계속 해야 됩니다. 계속 이제 이 악순환이 되는 거죠. 일주일 뒤에 할 거를 미리 했다라고 하고, 혹은 또 일주일 지나면 그 2주일 뒤에 한 거를 또 했다고 하고, 이런 식의 이제 그런 당겨서 보고한다거나 아니면 실제로 좀 부풀린 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됩니다. 이제 극단적인 경우에는 이제 지름길을 선택하거나 혹은 약간의 어떤 편법 같은 게 막 이렇게 활용되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실제 수습하기는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뉴욕시와 같은 사례를 만약에 활용한다 그러면 적재적소라든지 인체 발굴을 먼저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하나의 중요한 어떤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알게 되면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사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이렇게 하다 보면 뭐 한 세 가지 정도 어떤 시사점을 이제 이렇게 느껴야 되는데요. 첫째가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경물 취지가 정말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나 어떤 상황에 대한 메커니즘, 그렇게 초래될 수밖에 없었던 어떤 필연적인 구조,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계속 반복되거나 어떤 실패를 하거나 혹은 부작용만 생기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시간 지체를 감안한 지시를 해야 됩니다. 어떤 조치가 한 달 정도 혹은 한 1년 정도가 필요하다 그러면 계속 독촉을 해서 그걸 재촉할 게 아니라 어차피 그 시간만큼의 그 소요 시간이 있으니 예의주시를 하면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상황이 초래되는지를 이렇게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원인들을 제거해 나가면서 애초에 원했던 대로 이게 진행이 되도록 이렇게 상황을 만들어 나가는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시저 같은 경우에 로마의 그 유명한 큰 황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시저 같은 경우에는 지시를 할 때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러면 이제 잘 듣겠죠. 그럼 잘 들었으니까 또 그에 맞게끔 이제 실행을 합니다. 그런데 시저가 지시할 때는 다양한 의도가 거기에 내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의도대로 뭔가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한 6개월이나 1년 뒤에 큰 어떤 프로젝트나 큰 구상들이 뭔가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이미 조성이 되어 있는 거죠. 이것처럼 사전 정지 작업을 통해서 어떤 조치가 제대로 또 신속하게 뭔가가 달성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것, 이런 것들도 시스템 다이내믹스 기반으로 접근을 하면 상당히 많은 차감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사점은 어떻게 했냐면 시스템 다이내믹스의 이 대상이 피드백을 통제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피드백을 예측하는 거죠. 피드백을 예측을 100% 할 수 없고 통제를 100% 할 수 없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자기 조직화 이야기처럼 맡겨야 되는데 그 맡기는 방법이 리스타트나 에자일 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게 주도권을 주고 실무 담당자에게 사업의 오너십을 주고 린 스타트를 통해서 에자일 회고를 통해서 실행을 시켜 나가면 자연스럽게 그 중간중간에 피드백들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수정 보완이 되는 거죠. 그러면 통제하지 못한 어떤 그런 피드백으로 인한 이 악순환이라든지 혹은 예상치 못한 어떤 부작용 이런 것들을 상당 부분 통제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다음은 트리거인데요. 트리거는 단순한 개념입니다. 어떤 계기가 되는 거죠. 어떤 조치를 할 때 어떤 타이밍이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사전에 실시를 하면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많고 사후에 실행을 하면 부작용만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적기에 실행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또 하나가 수순도 중요합니다. 어떤 걸 먼저 하냐,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어떤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리거를 통해서 그런 어떤 적기에 적절한 조치를 해내는, 그리고 그게 수순을 또 제대로 해내는 이런 것들의 이 전술적인 그런 측면의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나오는 어떤 조치들, 경리혁신 조치들의 대부분들은 보면 다 어떤 타이밍 관점이나 수순 관점에서 바라보면 많은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거나 이해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은 자기주도 혁신과 CDP와 퍼스널 브랜딩입니다. 자기주도 혁신은 말 그대로 조직원 스스로가 혁신적인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기 조직화를 하고 서클을 만들고 리스타트를 하고 에자일 회고를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실무 담당자에게 주도권을 주는, 오너십을 주는 그런 방법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 주도권을 가진, 오너십을 가진 조직원이 주어진 그 과제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어떤 역량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창의적인 어떤 실행이 필요하죠. 그것을 스스로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조직원 입장에서 어느 날 갑자기 일이 오너십은 너한테 있으니 일을 해라라고 한다고 해서 혁신적으로 창의적으로 정말 자기 역량 개발에 정말 이 혼신임을 다하는 그런 식으로 어떤 태도를 가지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그랬을 때 필요한 게 CDP입니다. CDP는 경력 개발 관리죠. 그래서 CDP의 관점에서 봤을 때 현재 시점에 네가 하고 있는 이 일이 1년 뒤에, 5년 뒤에, 10년 뒤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알게 되면 자기도 혁신에 훨씬 더 많은 의지와 어떤 그런 그 필요성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CDP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이 CDP는 그냥 뭐 어느 날 갑자기 뭐 좋은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막 집어넣어서 뭐 1년 뒤에는 뭐하고 5년 뒤에는 뭐 막 이렇게 된 그렇게 쉽게 그냥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되려 그러면 삶의 목적이나 뭐 철학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개인의 꿈이죠. 이 꿈이 있어야 이 CDP와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 CDP는 사실은 은퇴 이후까지도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랬을 때 제대로 된 자기주도 혁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무자들에게는 사실은 기술교육이나 기능교육 이외에도 이런 인문학적 교육이라든지 자기 소양 교육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자기가 현재 하고 있는 이 과정들이 애초에 목적으로 추구했던 그대로 되고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냥 팀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뭐 본부장이 되면 제대로 되고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닐 수 있습니다. 연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게 퍼스널 브랜딩입니다. 퍼스널 브랜딩은 개인에 대한 어떤 주위로부터의 평판입니다. 이 평판을 통해서 내가 지금 꿈꾸고 있는 그 발전된 모습으로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검증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퍼스널 브랜딩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퍼스널 브랜딩으로 계속적으로 관리가 되는 거죠. CDP가 관리가 되는 거죠. 계속적으로. 이런 구조가 되어졌을 때 자기 조직화가 조직을 위한 그리고 개인을 위한 윈윈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질 수 있고 그랬을 때 혁신적인 경영 혁신의 혁신적인 전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